혹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리가 스르르 혹은 막 흔들리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당혹감이랑 불안감을 주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머리 떨림, 의학적으로는 진전이라고 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스스로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되는 머리의 움직임 때문에 신경 쓰이신 적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좀 막막하실 거예요. 저와 함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맞아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이 증상을 겪는 분들은 그냥 몸이 좀 불편한 걸 넘어서요. 주변에서 혹시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안해 보이지? 많이 긴장했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게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떨림이라는 현상, 정체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딱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특정 부위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막 진동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고요. 보통 손이나 머리, 목소리처럼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떨림 자체가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아주 다양한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도 떨림이 심해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속 카페인이나 혹은 복용하고 있는 약물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내과 질환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딱히 없는데도 떨림이 계속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뇌의 운동 조절 기능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즉, 신경계 질환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떨린다 하면 혹시 파킨슨병 아닐까 하고 가장 먼저 걱정하세요. 그런데 사실 떨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본태성 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장 크고 명확한 차이점 두 가지만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본태성 진전은 컵을 들거나 글씨를 쓰는 것처럼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떨리고요. 파킨슨병은 반대로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무릎에 손을 편안히 올려놨을 때 떨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 파킨슨병을 떨림 말고도 행동이 느려지거나 몸이 뻣뻣해지는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이 외에도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죠. 와, 이건 정말 한눈에 차이가 보이죠? 환자들이 직접 그린 나선이랑 글씨인데요. 왼쪽의 본태성 진전 환자는 선 자체가 아주 크게 흔들리는 게 보이고요. 오른쪽 파킨슨병 환자는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소자증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 떨림의 진짜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 진단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진단은 환자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떨리는지 꼼꼼하게 물어보죠. 그 다음엔 의사가 직접 환자의 떨림 양상을 관찰하는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문제 같은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피검사를 하기도 하고 혹시 다른 뇌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뇌 영상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도파민 운반체 영상이라는 좀 특수한 검사인데요. 왼쪽의 건강한 뇌랑 비교해보면 오른쪽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확 줄어든 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이 검사가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병을 구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이 떨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좀 가라앉히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만약 약물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뇌에 직접 전극을 심어서 비정상 신호를 조절하는 뇌 심부 자극술 같은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머리를 열지 않고 방사선이나 초음파로 치료하는 감마나이프나 고집적 초음파 수술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서양 의학적 치료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떨림을 바라보는 접근법도 있습니다. 바로 한의학적인 관점이죠. 한의학에서는 특히 머리가 흔들리는 증상을 풍두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간과 신장의 음기가 부족한 간신음어 상태나 몸 전체의 에너지와 혈액이 모두 부족한 기혈양어 같은 몸의 전체적인 불균형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떨림만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침이나 한약을 통해서 몸의 깨진 균형을 바로잡고 떨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는 거죠. 어떤 치료를 선택하시든 정말 중요한 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게 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떨림을 더 심하게 만드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명상이나 요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피로는 증상의 적이니까 충분한 수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좀 불편하시다면 일부러 약간 무게감 있는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보조도구를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떨림이라는 증상은요,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하는 것처럼 완치의 개념보다는 평생 잘 조절하고 관리해야 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떨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